네, 김한길 의원 오늘 오전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비주류 의원들의 추가 탈당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당명도 바꾸고 또 표창원 교수를 영입하면서 혁신의 힘을 썼던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분당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또 이용호 특임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김한길 의원은 탈당을 암시하는 발언을 수차례 해왔기 때문에 탈당은 이미 예고돼 있었고요. 오늘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한길 전 대표의 탈당 예고도 했었죠. 그런데 이제 당초는 좀 더 늦게, 그러니까 1월 8일 정도 선거 획정이 마무리되고 그 정도해서 탈당하지 않을까 봤는데 조금 당겨진 것이 조금 눈여겨볼 대목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안철수 신당이 어느 정도 윤곽이 조금씩 나오면서 오히려 전국적으로 어떤 기대감이 많아지고 소위 안철수 신당 바람이 분다 이런 정도 그런 신드롬이 생기니까 김한길 전 대표도 이 정도면은 힘을 실어서 충분히 어떤 승산이 있다 보고 조기에 좀 결행을 하는 것 같고요. 또 알다시피 1월 10일 정도에 이제 창준이가 뜨거든요. 안철수 신당의 창준이가 뜨기 때문에 그 전에 나가서 또 각계로 있는 천정배 신당이나 박주선 신당 또 박준영 이런 부분을 좀 통합시켜 가면서 이걸 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먼저 선도적으로 이번에 탈당한 것 같습니다. 네, 김한길 의원의 탈당이 예상보다 더 빨라졌다. 그 배경에는 전체적으로 안철수 신당 바람이 조금씩 불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 본인이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조금 더 빨리 예상보다 빨리 탈당을 했다는 분석인데요. 네, 서정욱 변호사님요? 예,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다만 이게 제가 보기에 김한길 의원 탈당이 큰 변수는 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두 가지 이유인데 첫째는 이미 탈당은 기정사실화되어 있었고 다만 이게 시기, 그다음에 방법 그리고 이제 규모만 변수였기 때문에 새로운 신선한 새로운 변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정치는 명분 아닙니까? 결국 이제 이번에 탈당하면서 명분을 내세운 게 결국 정권 교체, 총선 승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사를 볼 때 야당이 분열해서 승리한 예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탈당은 명분도 그다음에 신뢰도 약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큰 변수가 되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문재인 대표의 지금 문재인 대표가 김한길 의원 탈당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다. 반응이 지금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당 지역 새 인물로 한국 정치를 물갈이하겠다.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탈당 지역의 새 인물로 한국 정치를 물갈이하겠다. 김한길 의원 지역구가 성동구 쪽이죠? 지금 광진구 쪽이죠. 그쪽에 이제 새 인물을 넣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탈당파와 경쟁을 하겠다 이런 생각, 의도로 읽혀지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부터는 이제 새 인물을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을 이탈하는 탈당하는 쪽에 어떤 사람을 심을 것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은 인물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결국 아까 이제 반응도 보면 이제 안타깝다 얘기한 것은 거의 의례적인 반응이고 앞으로 어떤 인물 경쟁을 통해서 주도권을 갖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죠. 네. 자, 서정욱 변호사께서 이번 김한길 의원의 탈당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제 김한길 전 대표도 얘기했지만 뻔한 패배, 지금까지 많이 비판을 받고 있는 심지어 야권의 지지자들로부터도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친노 패권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리그, 지나치게 좌파 쪽으로 가는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한 불신이 있었고 그런 형태로 계속 야권이 가서는 내년 이제 말이죠. 내년 말에 대선에서 정권 교체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은 어떤 야권의 분열이나 이런 것들이 말씀하셨지만 창조적 분열이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을 앞두고 분열하는 것이고요. 대선 때 가서는 다시 합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것은 어떤 정권 재창출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번쯤은 한 번쯤은 창조적 파괴, 분열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대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김한길 의원이 안철수 의원이 지금 만들고 있는 신당에 바로 들어가겠다라고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만나서 이야기해보겠다라고 했거든요. 그 안철수 신당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거의 100%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김한길 의원 스타일이
킹이 아니고 원래는 이게 킹메이커고 대중성을 갖춘 분은 안철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합류는 기정사실이고 다만 이게 어떤 명분과 어떤 모양새를 갖출 것인가 그 변수만 남아있다고 봅니다. 안철수 신당의 당의 정체성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어느 정도 그 같은 진보 쪽 방향을 지향하면서도 약간 보수층도 좀 안을 수 있는 중도 쪽을 지향하는 그러한 당으로 만들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 총선이 지금 넉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성공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보기에 그 안철수 신당의 그 의미를 굳이 찾는다면 기존의 정당은 전부 이게 그 지역 중심의 정당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철수 신당은 이념 중심, 즉 새누리당의 그 보수, 그다음에 그 중도의 안철수당, 그다음에 그 진보의 더불어민주당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념에 따라 정당이 다당제로 재편되는 그런 이제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용호 교수님. 지금 안철수 신당이 당초 예상보다 조금 바람이 불고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김한길 의원이 조금 탈당 시점을 좀 앞당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근거 때문에, 어떤 거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실제로 여러 가지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사실은 반신반의했거든요. 안철수 신당이 과연 성공할 것이냐, 어느 정도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것이냐는 부분에서 사실은 좀 엇갈렸었는데 신년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이 생각보다 중도적인 사람들, 야권 지지자층에서 생각보다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표로 확인됐기 때문에 이런 정도면 친노 패권주의 그리고 운동권 세력을 빼고 나머지를 다 끌고 어떤 중도 개혁적인 정당을 만들어내면 내년 올해 총선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대선에서도 충분히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번 4월 총선이 3당 구도, 4당 구도, 다당 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게 보는데요. 저는 이제 그 안철수 신당의 그 장래를 좀 약간은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는 게 새로운 정당이 성공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이제 그 새로운 인물, 두 번째 새로운 정책, 그리고 이제 그 현실적인 제약으로 자금이라든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거 안철수 신당이 예를 들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국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자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은 이제 이거 탈당하는 현역 의원들을 거의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박지원 의원이나 예를 들어 그 김한길 의원이나 또는 최근에 뭐 의원은 아니지만 권노갑이나 정대철 전 의원들 이런 이제 뭐 분들을 받아서 과연 이게 새로운 인물을 내세울 수 있을까? 결국 이제 이게 바로 모순 관계라는 거죠. 새 인물을 받아들이면 이게 현실적인 세가 약해지는 거고, 아니면 이게 현실적인 자금이라 생각하면 새로운 인물이 안 되는 거고, 이런 이제 그 딜레마에 처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말씀하신 언급했던 분들하고는 지금 일단 접촉을 갖고 있는 것이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이제 인물 물론 다 맞는 말씀이고요. 당연히 교과서적으로는 인물과 정책과 돈과 이게 필요한데. 지금 이제 총선이 이제 100일 앞으로 정도밖에 다가왔기 때문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인물 경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책 부분은 대선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정책 부분이 중요한데요. 총선에서는 경쟁력 있는 인물 그리고 참신한 인물을 얼마나 수혈할 수 있냐는 부분이고 돈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의원이 한 20명 정도 오면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고요. 또 창당하는데 그렇게 많이 돈이 들지가 않고 어차피 이 총선은 각자 주자들이 뛰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당에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인물도 고민이 될 거예요. 아마 안철수 의원도 도대체 기존에 탈당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봐드릴 것이냐, 또 이분들을 또 얼마나 봐드렸으면 얼마나 공천을 줄 것이냐 하는 고민이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그 새정치연합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몹쓸 사람만 있느냐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지금 비주류에서 이미 일부 나온 분들 중에서도 괜찮은 분들 꽤 많고 앞으로 또 합류할 분들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거기서 공천받는 이런 일은 안 생긴다. 그래서 참신한 사람과 또 기존에 또 경륜이 있고 경력이 있는 국회의원도 또 합해서 또 나이별로 노장층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정당, 이런 정당은 저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최근까지 선거에서 계속 새누리당이 선전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도 제1야당이 이렇게 만약에 분열이 된다면요. 다당 구도에서는 여당이 유리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물론 이제 그 여론조사를 보면 안철수 신당이 그 표의 확장성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가는 지지층도 있지만 예. 새누리당에서 옮겨가는 지지층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게 그 새누리당이 뭐 180석이니 200석이니 예. 이거는 제가 보기에 그 좀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이야기 같고요. 네. 다만 이게 그 수도권에서 네. 치열한 3판전이 벌어졌을 때 예. 새누리당이 일부 그 유리한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예. 결국은 지금은 안철수 신당이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독자적으로 나간다고는 합니다만 결국 4월 총선에 가까워 임박해 올수록 결국은 또 야권 단일화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안철수 신당은 야권 단일화를 안 할 걸로 봅니다. 안 할 것으로 본다. 예. 그리고 지금 국민들의 야권 지지자들의 생각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생각이 더 이상 야권이 통합하고 또 단일화하는 것을 원치 않다고 저는 보고요. 예. 그동안에 사실 여러 차례 선거 때마다 이 후보들을 단일화한 것 때문에 학습 효과가 있어서 네. 굉장히 부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지역별로 이제 3파전이 팽팽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지역이 보면 우열이 가려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1, 2위가 비슷하고 3위가 처진 경우에 3위는 자동 탈락하고 포기하는 이런 움직임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당 대 당이 후보 단일화하는 그런 형태는 저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네, 변호사께서는 서 변호사께서는 이 안철수 신당이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있다면 가장 큰 게 아까 인물 영입이라고 하셨는데 예. 인물 영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2014년도 신당 추진할 때도 인물 영입이 난항을 겪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역시 또 새로운 인물 영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인물 영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뭡니까? 예, 결국 이제 그 새로운 인물이 되려면 예. 예를 들어 이제 그 최근에 논의가 되고 있는 뭐 정운찬 서울대 그 총장님 예. 이런 분들에게 그 영입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그 영입이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 예를 들어 이게 정운찬 총장만 보더라도 만약에 그분이 그 대권의 꿈이 있다면 절대 저는 이게 합류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그분이 제2의 박운순처럼 뭐 서울시장 정도 꿈을 꾼다면 안철수 신당에 합류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이 그 꿈이 대권이 나면 어차피 안철수 신당에 가서는 희망이 없거든요. 네. 따라서 이게 그런 어떤 지금까지 안철수 신당에서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 쪽에서 많이 빼왔지만 예. 앞으로 이게 그 건전한 보수 쪽에서 예를 들어 새누리당 성향 이런 데서 얼마나 더 영입할 수 있느냐 예. 이게 그 관건이 될 텐데 예.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는 거죠. 네, 인물 영입이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서 변호사께서 내다보셨는데, 자 이원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신당이 만약에 나름대로 당의 입지를 구축하려면 역시 인물 영입이 필요한데 앞서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진보 쪽에서만 인물을 영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보수 쪽이나 새누리당 쪽 가까운 인사들 가운데에서도 좀 참신한 인사들을 영입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안철수 신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도 개혁적인 그리고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참신한 사람들 인물을 영입하는 게 당연히 전제 조건이죠. 그게 네. 필요 조건이고요. 예. 그러나 참신한 사람들만 데려온다고 해서 이게 성공할 수 있느냐. 충분 조건은 역시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권 같은 데는 모르겠어요. 이제 대부분 언론에 많이 알려지고 이렇게 하겠지만 지역으로 내려가 보면 실제로 지금 뛰고 있는 사람 아니고 갑자기 내려온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현지에서 뛰고 있는 사람 얼마나 잘 수혈할 것이냐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어떤 새로운 사람 한다고 해서 다 그걸 홍보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사람이. 예.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영입한다고 그러지만 상징적인 인물 몇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 영입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죠. 자, 안철수 의원이 지금 다시 옛날에 안철수맨이라고 통했던 분들, 김성식 의원, 전 의원이나 윤여준 전 장관을 다시 이제 접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김성식 의원은 이제 그 뭐 두 가지 의미는 있다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그 새누리당에서 예. 그분이 그 국회의원까지 한 분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이게 영입이 된다면 이제 보수 쪽에서 영입한다는 그런 이제 그 상징적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 이게 그 옛날에 그 김성식 의원이 그 안철수 의원과 김한길 의원이 그 합당을 할 때 예. 결국 이제 민주당이 합류하지 않고 그랬었죠. 어차피 이게 탈당을 했었습니다. 예. 따라서 이게 그 김성식 의원이 제가 보기에 다시 정치를 재개한다면 민주당으로 가기는 어려울 거고 예. 결국은 이제 그 안철수 신당이 합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김성식 전 의원이나 윤여준 장관이 다시 힘을 합친다면 안철수 신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도움은 되겠죠. 더구나 이제 김성식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어떤 그 브랜드가 있는 사람이고 그러나 이런 분들을 꼭 영입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미 지난번 대선 때 이미 같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한번 떠난 분들이거든요. 네. 떠난 사람들을 다시 이제 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입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 예. 과거에 이제 안철수 의원이 주변 사람들을 좀
관리를 소홀히 해서 했던 분들을 다시 옛 동지를 규합하는 정도겠죠. 그러나 예. 그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뜻이 맞아서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실망하고 떠난 사람들을 다시 규합하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영입의 출발이다 이렇게 보고 네. 저는 어제 이제 김성식 전 의원과 장경식은 만났다고 그러는데요. 그런 분들이 합류를 해주고 또 윤여준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연세도 많고 현실 정치를 하기는 좀 어려운 분이기 때문에 뒤에서 자문 그룹으로서는 그런 분들이 참여해서 또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그런 사람들의 얘기에 경청을 해서 어떤 현실 정치를 펼쳐간다면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네.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요, 최근에 이제 표창원 교수도 영입을 하고요, 적극적으로 이제 탈당을 좀 막고, 그리고 당을 재정비하려는 그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표 입장이나 지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지금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그 영입 인재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예. 결국 이제 제가 보기에 영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지층의 그 확장성입니다. 예. 이 말은 이제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중도나 심지어 나아가서 보수까지 영입을 해야지 그 지지층이 확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표창원 교수님은 어차피 기존의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다 좋아하고 이런 분들이죠. 그런데 최근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어떤 공격 보듯이 과연 이게 중도나 더 나아가서 보수까지 이게 표의 확장성이 있는가 이런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네. 따라서 이게 안철수 신당이든 민주당이든 인재를 영입할 때 기존에 있던 같은 자기 어떤 이념적 서클에서 영입할 게 아니고 좀 더 이게 확장성이 있는 이런 쪽에 영입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민심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여론조사를 보면요, 야권 지지층도 상당수 안철수 신당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이것이 어느 정도 거품이 있다. 그리고 또 찻잔속 태풍에 그칠 것이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새로운 당을 지금 원하는 것 아니냐. 새로운 야당을 원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자, 서정욱 변호사께서 어떻게 보세요? 예, 앵커님처럼 그렇게 보는 분도 많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안철수 신당은 인물보다 가장 이게 더 큰 문제는 정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치라는 게 결국 콘텐츠,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정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안철수 탈당 회견문에도 정세 논쟁은 있었지만 어떤 게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정책이 전혀 안 보인다는 거죠. 실제 안철수 의원의 자서전이나 책을 봐도 옛날에 국정 경험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 수영장에서 수영할 수 있으면 태평양에서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계속 반박을 하는데 실제 수영장하고 태평양은 전혀 다르다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태평양에는 커다란 파도나 해일도 있고 또 이게 연평도라든지 이런 국내 정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게 더 나아가서 생각구 열도라든지 국제 정치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찻잔 속 태풍 정도에 그칠 것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이게 새로운 뭔가 콘텐츠 어떤 게 정책이 없다면 전혀 끝까지 갈 수는 없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용호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정책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정책이 우선 당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정강 정책도 내놓을 것이고요. 안철수 의원에게 지금 어떤 사안, 현안마다 다 입장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우물에 가서 숭늉을 구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보고, 지금의 이 총선을 앞두고 당을 만드는 상황에서는요, 어떤 사람을 영입하느냐, 어떤 인물이냐, 그 인물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도 개혁적인 사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사람을 잘 영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은 정치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안철수 의원이 영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면면이 사실 정책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영입 경쟁을 하고 있는데 다 좋지만 영입 경쟁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친노들이 갖고 있는 문재인 대표가 갖고 있는 기득권. 그러니까 그동안에 막말을 하고 또 패거리를 짚고 기득권을 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내려놓는 조치가 선행되고 그 자리에 좋은 사람의 인물을 심는 거. 이러면 제가 큰 흐름은 전 바뀐다고 보고요. 저는 안철수 신당이 이제 겨우 이제 3개월밖에 그 정도밖에 이제 총선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꺼지기에는 시간이 좀 너무 없다. 이렇게 봐서 그리고 실제로 이 국민들이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여론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신당의 현상이라는 게 금방 꺼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네, 안철수 의원의 탈당으로 시작된 탈당 바람이 지금 이제 김한길 의원까지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9명의 의원이 탈당을 했고요. 향후 야권 지형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정치권의 행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또 이용호 원광대 특임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